지난 시간에 한 내용은 일단 여러분의 모든 컴퓨터, 스마트폰, 또 태블릿, 어떤 컴퓨터든지 인터넷에 연결된다고 하면 그 컴퓨터 안에 이러한 구조가 숨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뭐냐면 일단 불을 좀 켜죠. 프로토콜 스택이라는 게 숨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맨 밑바닥에 어떤 프로토콜 계층이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한 거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맨 밑바닥에 뭐가 있죠? 예, 피지컬 레이어죠. 어떤 물리 매체가 주어지는지 간에 그 매체에서 바이너리 인포메이션을 표현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죠. 파일 레이어에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피지컬 레이어라고 했습니다. 피지컬 레이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일단 그런 주어진 매체 위에서 비트가 표현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그 비트들을 묶어서 한 단위로 모으고 그것을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 프레임을 하나의 링크를 건너가게 해주는 그 숙제를 담당해 주는 게 뭐죠?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게 링크 레이어죠. 하나의 링크를 건너가니까 링크 레이어 혹은 데이터 링크 레이어라고 불러요.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한 링크를 건너가는 기술들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기술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하죠. 서로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링크들을 엮어서 예를 들면 7, 8개의 링크를 혹은 30개의 링크를 건너가면 상대편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하게 되도록 그 링크들을 엮어내는 기술. 그게 뭐죠? 예, 네트워킹 기술이죠. 쉽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인터 네트워킹 기술. 네트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 물고기 잡는 그물을 네트라고 하잖아요.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거는 네트를 깁는 워크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깁는 작업이 네트워크이에요. 그러니까 그 네트워킹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 한 링크라고 따로따로 되어 있는 녀석들을 묶어서 그 망을 만들어주는 그물망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사명을 위해서 태어난 프로토콜이 뭐였다고요? 인터 네트워킹 프로토콜, 줄여서 IP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네트워킹 계층 혹은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위에 쌓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망이 만들어지고 어느 한 점으로부터 다른 한 점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길은 있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고속도로가 생기고 나면 뭐가 필요하죠? 차가 필요하죠. 예. 트랜스포테이션, 운송해주는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운송 레이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줄여서 트랜스포트 레이어라고 하죠. 트랜스포트. 자, 이런 레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차도 있어요. 이제 고속버스가 다닙니다. 그 다음에 뭐가 생기겠어요? 그걸 이용해서 뭔가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고 여행을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생겨나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위에 쌓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5계층 모델이에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고 뭐 태블릿 안에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데스크탑 PC에 들어있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 예를 들면 스마트폰으로 제가 예를 들게요. 스마트폰 안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의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어 카톡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게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고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있고 내가 이럴 줄 알고 아예 제 걸 가지고 왔어요. 네,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레이어가 있고 또 여기도 링크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피지컬 레이어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링크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사실은 물리 계층에서만 실제로 이어져 있어요. 물리 계층에서만 실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제 물리 매체를 지나가지 않고 어떻게 데이터가 전달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양쪽의 이 컴퓨터 두 개를 이어줄 때 이제 뭐가 필요하게 되냐면 이 물리 매체가 이게 한 링크 건너가서는 물론 한 링크 건너가서도 만날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 개의 링크를 건너가야 되죠. 그 링크에서 링크를 건너가게 하기 위한 기술을 우리가 인터넷 토킹 기술이라고 했고 그런 일을 해주는 기계를 라우터라고 했습니다. 그 라우터 안에는 그러면 뭐가 있냐? 이제 처음으로 라우터를 만나게 될 텐데 거기에 라우터에는 역시 이런 스택이 들어있어요. 근데 스택이 어디까지 들어있냐면 링크 그 다음에 네트워크까지만 들어있습니다. 네트워크까지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용에서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이 응용이 예를 들면 웹서버가 될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를 만들어갖고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건네주면 지난번처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봉투 안에 넣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기가 처리할 일을 해주고 밑에 레이어로 또 자꾸 밀어넣습니다. 그럼 자꾸 러시아 인형처럼 봉투가 또 입혀지고 겉껍데기가 또 입혀지고 또 입혀져 가면서 여기까지 내려오죠. 그래서 실제로 이 주어진 물리 매체를 통해서 한 링크를 건너갑니다. 자, 한 링크를 건너가고 났는데 이 링크 레이어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요렇게까지 해주는 거 요걸 갖다가 우리가 하나의 네트워크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떨 때? 인터네트워킹이라고 할 때. 인터네트워킹이라고 할 때 이 중간에 있는 네트워크란 말이 바로 요 기술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요 기계와 요 기계가 이제 통하는 기술이죠. 근데 이 기술은 다음번 링크를 갈 때는 또 달라집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같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또 다른 기술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라우터가 뭘 해준다고 그랬어요? 링크 레이어에 여기까지 기어 올라왔으면은 링크 레이어에 바퀴를 떼버리고 넘겨서 다른 쪽 링크에 여기 이제 또 다른 링크가 하나 있겠죠. 그리고 그에 딸린 물리 계층이 있을 거고. 요걸로 이렇게 싹 넘겨주는 기술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IP의 주요 역할이 되는 기술이죠. 그래서 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또 다른 링크 기술에 해당하는 옷을 다시 입고 다시 물리 계층으로 내려가서 또 가는 거죠. 한 링크를. 그러면 라우터가 또 나와요. 또 파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링크 계층이 있고 또 여기 네트워크 계층 즉 IP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걸려있는 링크를 일로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 와서 또 파이 계층이 있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한 링크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서 어디까지 오겠어요? 여기까지 오겠죠. 자,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라우터라고 부릅니다. 라우터. 여러분의 인터넷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맨 겉껍데기에 여러분 인터넷을 사과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의 컴퓨터, 여러분의 서버, 뭐 온갖 종류의 랩탑, 태블릿, 데스크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바깥쪽에 있고 사과의 표면에 붙어 있고 이 사과의 안쪽에는 뭐만 들어 있냐면 라우터들밖에 안 들어 있어요. 이게 인터넷입니다. 이게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랩탑은 뭐 혹은 스마트폰은 이 라우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도 파이가 있을 것이고 링크가 있을 거고 또 네트워크 레이어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 링크가 있고 여기 파이가 있고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요거를 몇 번 건너가면 이거를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만에 갔죠. 이런 걸 한 7, 8번 가면 뭐 한국이 어디라도 가는 것이고 저런 걸 한 30번 가면 가장 먼 곳이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이 생긴 모양입니다. 여러분의 컴퓨터는 절대로 이 안쪽에 있지 않고요. 다 바깥쪽에 뭐 사과에 붙은 먼지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인터넷의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오늘은 이 링크 레이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책에서는 2장이 아니라 3장이 됩니다. 먼저 3장 먼저 하고 2장으로 돌아올게요. 이 링크 레이어는 지난번에 이 모래시계 예를 들어서도 얘기했지만 중간에 이제 이 IP가 있고 이 밑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링크 레이어들이 있었죠. 그래서 책의 3장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링크 레이어들을 열거하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 우리 인터넷 쪽에서는 사실은 이 링크 레이어의 자세한 기술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우리 커리큘럼에서도 여러분들은 저 자세한 링크 기술들은 데이터 통신 혹은 컴퓨터 네트워크 이런 데서 배우면 돼요. 이 5계층 혹은 우리는 거의 피지컬 레이어는 정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4계층만 보기도 합니다. 링크 레이어까지. 인터넷을 사용하는 5계층에서 우리가 그 링크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굉장히 최소한이에요.
뭐 링클레이어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생겼든지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요. 사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 어디다 우리의 눈을 두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IP에 눈을 두고 하는 거예요. 이 IP가 이 링클레이어에서 또 다른 링클레이어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이 링클레이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건 디테일들이 아니고요. 몇 가지가 없어요. 딱 3가지만 통상 알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게 뭐냐면 알아야 되는 거 3가지를 적어주면 첫 번째가 인캡슐레이션입니다. 인캡슐레이션 그 1장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봉투에 담는 거라고 그랬어요. 실제로는 어떻게 봉투에 담는다는 건 비유고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데이터를 패킷으로 잘라서 패킷 앞에다가 헤더를 붙이는 일입니다. 통상 헤더. 그 헤더는 왜 붙인다 그랬어요? 헤더는 무엇을 위해서 있다? 목적지 주소를 적기 위해서 있다 그랬어요. 목적지 주소를 적기 위해서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헤더의 1차적인 본질적인 존재 이유는 목적지를 적기 위해서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부가적인 기능들이 필요에 따라 더 붙습니다. 근데 목적지를 적기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그 헤더 안에 목적지가 적히고요. 그 다음에 IP가 이 링크 레이어에 요구하는 건 뭐냐면 어떤 기술이든지 좋다는 겁니다. 어떤 기술이든 좋다. 다 와서 IP에 붙어라. 내가 받아준다. 근데 딱 조건을 하나 거는 게 뭐냐면 인캡슐레이션을 어떻게 할지 나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IP 데이터그램을 너의 링크 기술의 패킷,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헤더가 붙고 여기 가끔은 트레일러가 붙기도 하는데 이게 에러가 있나 없나를 체크하는 주로 역할을 하고요. 중요한 정보는 다 여기 적힙니다. 여기 목적지 주소도 적히고 목적지 주소 왜 적을까요? 자, 여기서 지금 이 링크 기술이 지금 이 물리 매체를 통해서 여기다 데이터를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그림만 보면 1대1로 전달하는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경로 자체가 사실은 다대다일 수 있어요. 이더넷을 혹은 와이파이를 예로 들어볼까요? 와이파이를 예로 들어보면 지금 이 방 안에 AP가 한 대인데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와이파이라는 무선 랜이라고 하는 이 매체는 누구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대1로 딱 이렇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이 기계로부터 이 기계로 가는데 패킷을 옮기는데 쓰여졌지만 혹은 다른 애들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이쪽이. 그래서 가다 보면 여기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 같은 것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P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소와 더불어서 즉 여기서 이제 자기가 본연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해서 일루냐 절루냐 하는 것을 적는 주소와 더불어 IP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IP 데이터그램이 실리는 경우에 여기다 뭐라고 표시해 줄 거냐는 겁니다. 뭐라고 표시해 줄 거냐.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데이터 전달을 해서 패킷을 받았어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패킷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링크 레이어가 처리를 할 때 사실은 이 링크 레이어는 어떤 링크 레이어도 IP를 위해서 태어난 놈은 없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난 삼성에 가려고 태어난다. 이런 사람 없죠? 네. 어떤 사람이 링크 레이어를 디자인할 때 IP에 맞춰 디자인하겠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기술이 없어요. 다 나름대로 자기가 좋다고 하는 장점을 내세우면서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만들어진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IP는 얘네들을 다 받아들여주는데 아주 그 관대한 입장이긴 하지만 링클레이어 입장에서 보면은 IP는 사실 자기가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기술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나름대로 정의된 패킷 포맷 안에 IP 데이터그램도 실릴 수 있지만 여러 다른 종류의 프로토콜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X, Y, Z 해가면서. 그래서 X가 실린 경우, Y가 실린 경우, Z가 실린 경우가 아니고 IP가 실린 경우에는 뭐라고 표시해 줄 줄을 정해주기만 한다면 얘가 받았을 때 딴 놈이 아니라 X나 Y나 Z가 아니라 IP다. 줘야 할 곳이 IP다라는 것만 표시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IP 데이터그램이 실렸을 때 이 헤더 안에다가 표시할 수 있느냐? 표시를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정해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IP가 자기가 데이터그램을 요 프레임 포맷에 실어서 이 짐칸에, 여기가 짐칸이에요. 이 짐칸에 IP 데이터그램을 실어서 이 기술을 사용해서 옮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링크 하나를 건너가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거를 제대로 표시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약간 좀 모든 링크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정도에 공부할 ARP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Address Resolution Protocol인데 Address Resolution Protocol Resolution Protocol 이 Address Resolution Protocol이 필요한 링크레이어 기술이 따로 있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그래서 그러한 해당되는 기술의 경우에는 이 Address Resolution Protocol을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IP 아래에다가 두고 쓸 수 있는 링크 기술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링크 기술의 관리를 위해서 MIB라는 게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은 Management Information Base란 말이에요. Management Information.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학기 후반에 가게 되면 네트워크 매니지먼트를 배울 텐데 그때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현재로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인데 앞으로는 조금 이따가 배울 거니까 인캡슐레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여기에 돌아다니는 패킷, 특별히 이 컴퓨터가 봤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패킷들을 보면서 인캡슐레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웹페이지에 가보면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와이어샤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까는 거예요. 여러분의 컴퓨터에다가. 와이어샤크. 그래서 이 와이어샤크를 깔게 되면 이 와이어샤크가 뭘 해주는 거냐면 왔다 갔다 하는 패킷들을 붙잡아서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까서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러면 와이어샤크를 제가 이미 띄워놨어요. 설치해서. 그래서 캡처라고 하는 탭을 누르면 지금 뒤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캡처라고 하는 탭을 누르게 되면 이 실제로 패킷을 캡처 하게 될 인터페이스를 하나 고르라고 합니다. 이제 인터페이스 얘기도 오늘 다시 할 건데 일단은 저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인터페이스를 캡처하면 누르면 지금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뒤에서 안 보일 테니까 읽어줄게요. Realtek PCIe GBE Family Controller 이렇게 돼 있어요. GBE가 아마 기가빗 이더넷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숫자들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패킷의 개수가 620개, 687개 이렇게. 지금 이 컴퓨터가 이더넷을 가지고 이 학교망에 지금 물려 있는데 자기가 물려 있는 이더넷을 지나다니는 패킷들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몇백 개씩 지금 1000개 넘어갔죠. 지금 잠깐 이렇게 틀어놓은 동안에.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실제로 선택을 해서 스타트를 하게 되면 패킷들이 우수수 잡힙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패킷들이 지나다니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캡처링을 잠깐 멈추고요. 그 다음에 이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보고 싶은 것들을 좀 골라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게 될 TCP라고 하는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패킷들, TCP를 실은 패킷들을 좀 보게 될 텐데, 가만 있어봐. TCP가 없었나 보죠? V6밖에 없나? 예, 예를 들면 ICMP V6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그것을 담고 오고 간 패킷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굉장히 많은 패킷 중에 하나를 제가 그냥 선택을 임의로 할게요. 뭐 43번 이렇게 돼 있죠. 그걸 갖다가 보면 창이 사실 이게 3개로 돼 있습니다. 자, 이 패킷 하나만 본 건데 불을 꺼서 뒤쪽에서 잘 볼 수 있도록 해줄게요. 자, 맨 윗줄에 보면 뭐 프레임 43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랫줄에는 이더넷 2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제가 잠깐 눌러볼게요. 자, 근데
이걸 누르기 전에 벌써 이더넷 2 밑에 뭐가 있죠?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 실제로 가장 먼저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패킷이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이라고 우리가 한 서너 시간 뒤에 배울 프로토콜인데 ICMP라고 줄여 부르는 그 프로토콜입니다. 그 프로토콜 메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IP한테 넘겨줬어요. 사실 ICMP가 어디 있냐면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 계층쯤에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그래서 여기서 메시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요 헤더를 달고 여기 봉투를 담고 다시 IP에게 내려주었어요. 그래서 IP가 자기 헤더를 달고 또 밑에 이더넷에게 링크레이어에 해당하는 리더넷에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금 첩첩이 담겨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ICMP 메시지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나중에 다시 다 할 거니까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강조가 되어 있는 이 헥사데시멀 덤프가 보이죠? 자, 저렇게 생겼어요. 패킷 하나가, 메시지 하나가. 그래서 타입은 여기 헥사 87, 코드는 헥사 00, 즉 제로, 책섬값 2바이트, 리저브드가 된 4바이트, 그다음에 타겟 어드레스. 어디로 보내는가 하는 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첨부되어 있는 옵션 값들이 있어요. 타입, 랭스, valu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 패킷이고요. 이 패킷이 이제 맨 처음에 생긴 패킷이 지금 이렇게 작은 패킷입니다. 보면 헤더까지 다 합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이트인가 16, 24, 그다음에 이것까지 합쳐서 32, 32바이트죠. 자, 32바이트짜리 메시지를 IP로 내려주면 IP가 자기 헤더를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버전이 60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이 이제 버전 6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트래픽 클래스라고 하는 필드가 있고 나중에 다 공부할 거니까 지금은 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헤더를 이렇게 쭉 붙입니다. 헤더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고 그 짐칸에 이게 실려 있는 거죠. 자, IP도 밑으로 이더넷의 링크 레이어로 내려오게 되면 역시 짐에 해당하는데 이더넷 헤더가 나오고요. 데스티네이션 주소, 소스 주소, 타입 필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짐칸에 해당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사실은 요거는 없죠. 그런데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데 원래는 여튼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더넷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지금 짐칸에 실어 놓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인캡슐레이션이 되는데 여기서 인캡슐레이션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이더넷 헤더에서 여기에 IP 패킷이 실려 있다라는 걸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이더넷 프로토콜에서는 지금 이 2바이트를 통해서 여기 86DD라고 써 있을 거예요. 86DD 헥사데시말로 86DD. 헥사데시말로 86DD라고 이더넷 헤더에 붙어 있으면 이것은 짐칸에 뭐가 실려 있다는 뜻이 됩니까? IP 버전 6가 실려 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 링크 레이어에서 왔을 때 이더넷 링크 레이어가 자기의 헤더에 어떤 종류의 짐이 실려 있는가를 써주는 저 란에 86DD라고 써 있으면 이거는 IP 버전 6구나 해서 이 네트워크 레이어에 있는 IP 버전 6에게로 넘겨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애들도 있습니다. 뒤에 가면 우리가 공부할 ARP라는 것이 프로토콜인데 ARP가 또 다른 프로토콜로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RP라면 이쪽으로 가는 거지만 저렇게 86DD라고 써 있으면 네트워크 레이어 in IP 버전 6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할 때 디멀티플렉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그 이더넷 프레임이 하나 왔는데 거기에 이것은 IP 버전 6다 그러면 IP 버전 6가 처리하라고 위로 올려주고 ARP라고 그러면 ARP 쪽으로 넘겨줘서 ARP가 처리하게 해주고 이렇게 나눠주는 과정을 우리가 디멀티플렉싱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인캡슐레이션을 주어진 링크 레이어에서 여기 이더넷이라고 하는 링크 레이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정해지면 비로소 IP에 부속되어서 IP의 링크 레이어로 쓰여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기술이. 여기까지 질문. 네. A라는 소스에서 B라는 데스티네이션으로 만약 10개의 패킷을 보낸다 그러면 그 패킷들은 전부 동일한 경로를 따라갑니다. good question. 그래서 여기서 A라고 하는 안 닿지. 됐어. 자, 한쪽 컴퓨터, 뭐 스마트폰, 뭐가 됐든 상관없는데 여기 A라는 컴퓨터에서 B라는 컴퓨터로 10개의 패킷을 보냈다 라고 할 때 이 길이 똑같으냐
라고 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야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데이터그램. 여기 IP 데이터그램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죠? IP는 데이터그램 방식을 이용하는 프로토콜인데, 자,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 방식은 뭐냐면 패킷 하나하나가 독립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록 처음에 출발할 때는 같은 조각의 데이터였고요. 이걸 한꺼번에 보낼 수가 없어서 짐칸에 다 싣기는 너무 크기 때문에 잘라서 10토막을 내서 10개의 패킷으로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 10개의 패킷이 같은 목적지로 간다면 이와 같이 같은 경로를 따라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질문인데요. 원칙적으로는 같은 경로를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데이터그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터그램의 목적지 주소가 확실하게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IP 데이터그램을 우리가 열어서 보게 되면요. 목적지 주소가 나오는데요. 이 데스티네이션 주소가 지금 여기 16바이트짜리 데스티네이션 주소를 씁니다. IP 버전 6에서. 이 주소를 가지면 우리가 뭐 어려운 말로 계단캔 익스페리먼트라는 게 있어요. 머릿속에서 하는 실험을 해봅시다. 이 패킷을 그대로 들어다가 여기서 출발시키지 않고 저기 독일쯤에 떨어뜨려서 어떤 라우터에다 딱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없이 목적지로 찾아옵니다. 한국에서 출발시켜도 미국에서 출발시켜도 일본에서 출발시켜도 저 주소 16바이트 주소만 딱 머리에 딱 달고 있으면, 헤더에 달고 있으면 미사일처럼 찾아 들어갑니다. 이것이 데이터그램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질문은 같은 경로를 가게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가끔은 중간에 경로가 바뀌기도 해요. 어떨 때 바뀔까요? 지난번에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제가 출근길에 성수대교를 꼭 지나갑니다. 예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진 일이 있었죠. 인터넷에도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납니다. 링크가 가끔 다운됩니다. 기계가 고장나서일 수도 있고 뭐 스케줄 메인테넌스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링크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패킷은 그 링크를 잘 건너갔어요. 성수대교를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패킷 지나가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그램의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무너지더라도 라우팅 프로토콜이,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건데 라우팅 프로토콜이 다시 길을 계산해줘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자, 이런 경우에 돌아갔는데 그 다음 패킷은 마침 또 수리가 다 끝나서 성수대교가 갑자기 다시 업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빠른 길로 가버리겠죠. 누가 먼저 도착할까요? 가끔은 뒤에 가는 패킷이 먼저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갔죠. 예, 그렇게 해서 원칙적으로는 서로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인터넷 디자인할 때 원래 디자인 필로소피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냉전 시대 때 미국 국방성에서 이니시에이트 해가지고 수행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핵폭탄이 떨어지더라도 통신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그램과 버추얼 서킷 방식이 있고 아예 서킷 스위칭이 있었죠. 이 서킷 스위칭 방식은 그 당시에 유일한 통신망이었던 전화망이 사용했던 방식인데, 이 방식은 예를 들어 전화국에 스위치 하나가 폭탄을 맞아서 터져버리면 중간에 통화가 그냥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그램 방식은 지금 얘기처럼 돌아갑니다. 사고가 난 지점을. 그렇게 해서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원래 그렇게 의도했습니다. 의도한 디자인이에요. 의도한 설계예요. 그래서 데이터그램 방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현대에 와서 인터넷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모든 같은 호스트에서 출발해서 같은 호스트로 가는 패킷들은 거의 예외 없이 같은 길을 통해서 졸졸졸 줄을 지어서 갑니다. 그러나 언제든 뒤바뀔 가능성은 있어요. 또 다른 질문. 좋아요.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뒤바뀌면요. 네. 무슨 일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만약에 짠 맞춰주는 게 있으면 혹시 어떻게 예. 자, 뒤바뀌면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IP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IP라는 프로토콜, 이 프로토콜 스택 중에서 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가진 서비스 모델이 있어요. 배달을 해줄 때 어떤 한 컴퓨터로부터 다른 한 컴퓨터로 배달을 해주는데, 이때 배달 서비스 모델이 뭐냐면 이른바 베스트 에포트라는 겁니다. 베스트 에포트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최선의 노력이라는 말인데 사실은 이 말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거 법률 용어로도 쓰이는데, 계약서에 베스트 에포트라고 쓰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뭐 성실히 하겠지만 안 되면 나도 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 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베스트 에포트로 해주겠다라고 하면 개런티가 없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IP의 배달 서비스 모델은 베스트 에포트 모델이에요. 딜리버리를 갖다가 시도해주되 그러나 최선을 다하되 일단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배달 안 시키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러나 불가항력적으로 어떤 일이 생겨나서 패킷을 배달 못하면 그걸로 나는 손들겠다는 겁니다. 재시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한번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은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운입니다. 인터넷에서. 자, 그렇다면 질문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죽어버리면 중간에 가다가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나서 패킷이 죽었다. 늘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그 일을 위해서 있습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종류에 따라서 그런 베스트 에포트로 배달되어 오는 패킷들이 구멍 나거나 즉 중간에 이빨이 빠지거나 뭐 순서가 뒤바뀌어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에 그것을 그냥 수습안관하는 프로토콜도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UDP 같은 프로토콜이 그렇습니다. 이건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해 줄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책임지고 제대로 순서를 바로잡아주고 오다가 죽었으면 다시 보내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책임지고 끝까지 배달시켜주는 모델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인데 그것이 TCP예요. 여러분이 이메일을 하거나 웹을 쓰거나 심지어 인터넷 게임을 하거나 할 때 다 TCP가 쓰입니다. 여러분이 게임을 하다가 칼을 휘둘렀는데 총을 쐈는데 총알에 해당하는 패킷이 중간에 로스가 돼서 상대방이 멀쩡하다면 기분 좋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서비스 모델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이 응용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을 쓸 것인가. 은행 거래다. 당연히 TCP 쓰겠죠. 은행 거래다. 뭐 빵꾸 나도 난 책임 안 져. 이런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쓰지 않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쓴다면 또 무슨 짓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예, 그것처럼 IP는 아무 일도 안 해줍니다. 다만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TCP를 선택한다면 어느 정도 그것을 갖다가 메꿔줍니다. 만약에 TCP를 안 쓰고 UDP를 쓴다는 경우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그걸 책임지고 해줘야 돼요. 또 다른 질문이요. 예. 최종 데스티네이션 말고 아까 뭐 다리가 무너졌을 때는 예. 라우터가 길이 다시 계산한다고 해주셨는데 예. 가는 길도 다 적혀 있는 건가요? 아니요. 길이 적혀 있지 않아요. 인터넷 라우팅은 그래서 길을 적어 가지고 출발하는 건요. 우리가 나중에 라우팅 배울 때 하겠지만 그걸 소스 라우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출발지 소스에서 아예 길을 적어 주는 거죠. 대전 찍고 대구 찍고 부산 찍고 거제 이렇게 이걸 소스 라우팅이라고 해요. 아예 애초에.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소스 라우팅을 원래 디자인할 때 할아버지들이 디자인할 때는 그걸 넣어놨었는데 요즘에는 못 씁니다. 쓸 수가 없어요. 거의 실제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라우팅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인터넷 라우팅은 디스트리뷰티드 라우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라우터 각각이 서로 협조하면서 길을 계산해요. 협조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미리 몰라요. 출발할 때 어느 길을 통해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길을 통해서 가는가를 따져보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중에 여러분이 집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뭐냐면 뒤에서 잘 볼지 모르겠는데 트레이스 루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이죠? 자, trace RT라고 씁니다. 리눅스에서는 trace root 그대로 다 써줘야 돼. trace 한 다음에 ROUTE 다 써야 되고요. trace RT 뒤에 도메인 이름을 적거나 IP 주소를 적으면 지금 이 컴퓨터에서 거기까지 가는 길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163.152.1.1이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대 뭐 DNS 서버 어떤 서버일 거예요. 자, 뭔가 찍히기 시작하죠. 자, 이 컴퓨터가 첫 번째로 거치는 라우터의 주소가 뭐로 여기 찍히고 있냐면 163.152.161.1입니다.
얘가 가진 IP 주소가 163.152.161.1이고요. 그 다음 라우터는 163.152.16.1입니다. 그 다음 라우터는 163.152.2.65가 되고요. 그 다음은 2.97, 그 다음에 2.17, 그 다음에 2.1, 그 다음에 7칸 떨어진 곳에 7링크 떨어진 곳에 163.152.1.1이 있습니다. 저건 출발할 땐 몰라요. 상황 따라서 라우팅 프로토콜이 계산해주고 그 계산치를 계산된 테이블 안에는 목적지가 여기면 1이 나가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라고 하는 그 계산치가 각각 라우터마다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라우터는 그 테이블만 읽는 거예요. 어떤 패킷이 들어옵니다. 그럼 목적지 주소가 적혀 있겠죠. IP 목적지 주소가 적혀 있으면 그거를 그 테이블에서 룩업을 해요. 검색하면 어디로 나가라라고 하는 정보가 나옵니다. 그럼 그리로 밀어 넣어주는 게 IP 라우터 하는 일의 다예요. 참고로 뒤에 가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라우팅 테이블을 한번 볼까요? 모든 컴퓨터가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데 라우팅 테이블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든 컴퓨터가 라우팅 테이블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스마트폰도 갖고 있습니다. 라우터들도 다 갖고 있어요. 이게 라우팅 프로토콜 혹은 뭐 라우팅 프로토콜이 안 쓰이는 그냥 수동으로 계산된 것도 있는데 계산된 결과가 이렇게 테이블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목적지를 여기에 매칭을 시켜가지고 어디로 나갈지를 결정합니다. 뒤에 가서 라우팅 배울 때 다시 배우겠습니다. 질문에 대답이 됐어요? 오케이. 예. 그러면 라우터가 저기 네트워크 레이어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바로 다음으로 가는 링크만 결정하는 건가요? 그 라우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라우터들도 몰라요. 전체 길을 몰라요. 라우터들은 그 다음 홉, 다시 말하면 다음으로 거쳐가야 할 링크 하나 건너 있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만 압니다. 굉장히 로컬 난리지만 가지고 일을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도가 그려져 있는 거죠. 질문 추가적으로 예. 예. 그러면은 그 로컬 옵티마인데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최단 거리라도 보장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게 라우팅 프로토콜 디자이너들이 할 일이죠. 예, 로컬리 계산되었는데 글로벌리 컨시스턴트한 픽처가 나오도록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가끔은 뭐가 뒤집어지기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라우팅 테이블 계산이 될 때가 있어요. 링크가 어느 하나가 갑자기 죽거나 다시 살아나거나 해서 계산 도중에 계산이 다 완료되지 않은 순간에 잠깐의 트랜지션 피리어드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길이 살짝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아주 좋은데 질문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질문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가장 기초적인 것도 잘 모르겠다. 그걸 질문하십시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1장에서 배운 내용을 대략 다 우리가 다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잠깐 들어가서 할 내용 중에 중요한 한 가지를 했죠. 자, 링크 레이어가 IP 아래에서 링크 레이어로 쓰여지고 싶으면 어떤 통신 기술이 IP 아래에서 링크 레이어 기술로 쓰여지고 싶으면 이 세 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링크 레이어 기술 중에 아까 ARP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링크 레이어 기술 중에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을 필요로 하는 기술과 그렇지 않은 기술 이야기를 할 텐데요. 크게 나누어 봤을 때 링크 레이어 기술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가 있냐면 shared medium이라고 하는 타입의 기술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point to point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 이 두 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좀 자세한 구별로 들어가면 약간 회색지대에 있는 놈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학부 수준에서는 다룰 것은 아니고요. 학부 수준에서 이 두 가지로 대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shared mediu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많이 쓰고 있는 이더넷, 와이파이 등이 shared medium의 예가 됩니다. 포인트는 말 그대로 point to point 프로토콜, PP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이 shared medium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같이 나눠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와이파이를 쓸 때 여기서 지금 나 혼자만 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여러분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같이 쓰게 되는 경우라면 시간을 나누어 씁니다. 시간을 조각 내서 너 쓰고 나 쓰고 너 쓰고 나 쓰고 하는 식으로 나눠 써서 나눠 쓰게 돼 있어요. 와이파이도 마찬가지고 이더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shared medium의 경우 사실 굉장히 쓰기 쉽고 또 안정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포인트 기술은 이제 원래는 여러분들 예전에 어렸을 때 쓴 인터넷의 경우에는 그 모뎀이라는 걸 써서 처음에 연결할 때 이상한 소리 나고 연결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ADSL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DSL, 그죠? 요즘에 ADSL 쓰는 사람 뭐 사실 많이 줄었죠. 예전에 전부 다 기가비 인터넷 같은 거 이제 아파트에 다 들어오니까 거기 안 씁니다. 인터넷에 초기 때 ADSL 많이 썼었어요. 이게 뭐냐면 전화와 데이터 모두를 같이 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전화선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집에 있는 PC를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연결해가지고 인터넷을 쓸 때 썼던 프로토콜이 KDP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이른바 시리얼 9. 여러분의 PC에서 한 줄기 선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그런 경우에 쓰는 프로토콜. 그래서 여러분의 PC가 여기 있으면은 ISP에 여러분의 PC를 받아주는 쪽 기계와 1대1로 연결된 이런 상황에서 쓰는 프로토콜이 KDP. 그러나 이더넷은 하나의 구리선에 사실은 여러 개의 컴퓨터가 같이 물려 있어요. 이거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PC방을 생각하시면 돼요. PC방에 뒤로 안 들어가 봤죠. 뒤로 안 돌아봤죠. PC방에는 PC 모여 있는데 그 PC들이 전부 다가 거기서 인터넷 연결선이 나와가지고 어떤 기계에 같이 물려 있어요. 꽂혀 있어요. 뭐 허브라고도 하고 스위치라고 하는데 거기 꽂혀 있어요. 근데 허브는 사실 안을 까보면 그냥 이런 구리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거기다 그냥 다 구리선을 이렇게 다 엮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구리선을 같이 쓰고 있죠. shared medium. 그래서 shared medium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얘가 이렇게 쓰고 있을 때 얘가 다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데이터를 여기다 실으면 그 신호가 여기도 들어오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이 방금 본 와이어샤크입니다. 와이어샤크에서 본 저 패킷들은 실상 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패킷을 보내거나 받지 않았어요. 남이 주고받는 패킷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왜요? shared medium. 그렇게 훔쳐보기는 이런 PPP를 사용하는 시리얼 안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shared medium에서 가능합니다. 와이파이도 다 볼 수 있어요. 와이파이도 오고 가는 패킷들을 다 우리가 와이파이 인터페이스 통해서 남의 패킷이라도 다 볼 수 있는 이유가 나도 쓰고 너도 쓰고 같이 나눠 쓰는 채널이기 때문에 미디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shared medium 타입의 링크 레이어 기술이 있고 포인트 타입의 링크 기술들이 있는데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몇 가지 중에 특히나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배울 ARP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ARP는 이 shared medium 기술에서만 필요해요. 제가 비유를 든다면 이 shared medium 기술은 말이죠. 골목길이 하나 있고 그 골목길을 중심으로 해서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구조랑 비슷한 거예요. 포인트 이 기술은 뭐와 같으냐면 저 숲속에 집이 한 채 있고 그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숲속에 집 한 채에서 오솔길이 나와서 읍내로 이어지거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딴 집이 없어요. 그 길에 매달린 딴 집이 없다고. 그런데 도시의 어떤 골목처럼 길이 하나 있고 따닥따닥 집들이 붙어 있다라고 우리가 비유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왜 ARP가 필요하냐? 왜냐하면 그 길에 일단 여러분이 들어섰다고 해서 그 길에 붙어 있는 여러 집 중에 어느 집으로 들어가야 할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주소가 없으면.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있고 집들이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딱 섰는데 어느 집으로 가야 하죠? 이걸 다 쉐어드 미디엄이니까 다 같이 이게 다 갈 수는 있어요. 다 갈 수 있는데 어느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쉐어드 미디엄 타입의 기술에서는 나름대로 주소가 있습니다. 어드레스가 다 있어요.
어드레스가 다 이 다시 말하면 이 쉐어드 미디엄에 연결되는 인터페이스 즉 링크 레이어가 다 자신만의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봤죠? 아까 와이어샤크에서 봤어요. 아까 와이어샤크에 보면 이더넷이 그 쉐어드 미디엄 기술의 대표 주작격인데 거기 보면 데스티네이션 주소라고 하는 주소가 있고 소스 주소라고 하는 주소가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IP 주소가 아니에요. IP 주소가 아니고 이더넷 주소입니다. 이더넷이 사용하는 주소예요. 이게 이더넷인데 이 인터페이스들이 다 자기 주소를 고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로. 그래서 그 이더넷 주소를 가지면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아니 이거 쉽게 얘기하면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은 그냥 나는 여기다 써놓으면 돼요. 이게 지금 구리선 아니에요. 그래서 다 읽혀집니다. 다 읽혀져요. 근데 얘네들이 다 들여다봐요. 그래서 자기 건가. 어딜 들여다볼까요? 아까 여기 목적지 주소 부분을 봐요. 이거 내 주소랑 똑같나? 하는 놈만 긁어 올려서 아까 이 링크 레이어가 받고 네트워크 레이어로 만약에 이게 IP 버전 6라고 하면은 이 IP 버전 6의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로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헤더 IPv6라고 써 있으면 08DD가 써 있으면. 그 전에 뭘 체크할까요? 이더넷 목적 주소가 자기 인터페이스 주소랑 같은가? 즉 나한테 왔나? 이 편지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IP 주소는 아닙니다. IP 주소가 아니에요. 한편 포인트 기술에서는 얘는 자 숲속에 집 한 채가 있고 요솔길이 하나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 길에 딱 들어섰습니다. 주소가 필요합니까? 저 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이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포인트 기술에서는 이 인터페이스의 고유 주소가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어요. 길에만 들어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길에 들어섰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목적지 주소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긴 주소가 필요 없고 여긴 주소가 필요한데 이 주소가 IP 주소가 아니라고 했어요. 링크 레이어에서 쓰는 주소입니다. 링크 레이어에서 쓰는 주소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말이죠. 사실은 IP 데이터그램을 내보낼 때는 IP 데이터그램에 뭐만 써 있냐면 IP 목적지 주소만 써 있어요. 각자가 다 자기 헤더에는 그 계층의 그 헤더에는 그 계층의 배달에 쓰여질 주소만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IP 헤더에는 IP 목적 주소만 딱 써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IP 데이터그램이 이 이더넷 헤더 이더넷 프레임에 실려 가지고 여기 딱 떨어졌을 때 뭐가 필요할까요? IP 주소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IP 주소가 절대 못 찾습니다. 왜? 얘네들은 IP 주소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자기는 이더넷 주소밖에 몰라요. 이더넷 주소가 맞으면 자기가 받는 거고 아니면 남의 거예요. 그러면 IP 주소 가지고 이더넷 주소 어떻게 찾죠? 내가 여기 순위네인데 순위네 찾아가기 위한 IP 주소는 가지고 있는데 이 이더넷 주소는 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여기서 address resolution이라는 말은 이게 해결이라는 말이거든요. 해결. 주소 해결 프로토콜이에요. 주소 해결.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려고 할까요? IP 주소만 달랑 들고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이더넷 주소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주는 프로토콜이 Address Resolution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Shared Medium에 해당하는 링크 기술은 IP 아래에서 쓰여질 때 필히 Address Resolution 프로토콜을 정의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러분들 비유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친구의 이름으로 전화할 수 없죠? 여러분의 친구 이름만 알고서 전화할 수 있습니까? 모르죠. 친구는 뭐 혹시나 다 입력이 될 수 있으니까 좋지 않으니까 갑자기 어떤 회사에 전화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회사 이름밖에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어드레스 레졸루션 문제예요.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는 모르고 회사 이름밖에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114에 전화를 해야죠. 114에 전화를 해서 어드레스 레졸루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회사인데 전화번호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죠. 어드레스 레졸루션이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통화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이더넷 위에서 IP 프로그램을 배달하고 싶은데 아닌 것은 IP 주소밖에 없다. 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이더넷에서 쓰이는 주소는 그 IP 주소로부터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어드레스 레졸루션 문제이고 그것을 풀어주는 프로토콜이 도메인 프로토콜이 ARP가 됩니다. 여러분의 컴퓨터들은 항상 이와 같은 어드레스 레졸루션의 해답을 중간중간 찾고 그 다음에 그 해답이 되는 잡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RP라는 명령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래핑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 래핑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줍니다. -N5이에요. 자, 왼쪽에 IP 주소가 있고요. 오른쪽에 물리적 주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 피지컬 레이어 주소라기보다는 링크 레이어 주소입니다. 말을 조금 이렇게 쓰긴 하지만 뭐죠? 163.152.161.1이 아까 기억하신다면 트레이스 루트를 쓸 때 163.152.1.1이라는 기계에 7칸 건너 있는 기계에 갈 때 첫 번째로 거쳐야 할 라우터였어요. 근데 그 라우터의 IP 주소는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그 라우터로 정말 가기 위해서는 IP는 가상의 프로토콜에 불과하고 실제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링크레이어 주소를 알아야 링크레이어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건너갈 텐데 링크레이어 주소를 IP 주소만 가지고 어떻게 얻어낼까요? 네, 어떻게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어낸 그 라우터의 이더넷 카드에 부착되어 있는 주소가 저거랍니다. 64A024-326. 네, 저걸 알아와 주는 녀석이, 알아와 주는 프로토콜이 어드레스 레졸루션. 여기까지 질문. IP 주소랑 AR 링크의 주소랑 이게 아니요. 저 주소는요, 항상 하드웨어에 구워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드와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의 고유로 아예 burnt in, 구워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를 여러분이 다 쓰다가 망가져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저 주소도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IP 주소는 가상의 주소입니다. 왜 그것이 가상의 주소인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IP 주소는 여러분이 붙이기 나름이에요. 저 인터페이스에 붙여준 거에 불과하고요. IP 주소는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여러 개 붙여줬어요. 즉, if-데일이 아니고 다데일. 지금 배우는 거랑 조금 거리가 있어서 유선 IP랑 이제 수동 IP가 있잖아요. 그거랑 상관없이 링크 어드레스는 계속 같은 기기가 쓰고 있습니다. 네. 방금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에 조금 달라졌어요. 근데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여기까지 복잡해졌어요. 오히려 이해를 방해할 수 있고 일단은 어떻게 알아두면 되냐면 이더넷 인터페이스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하드웨어 주소로 아예 딱 저게 하나 유니크한 이 세상에 흐름으로 쓰지 않는 유니크한 주소가 붙는다고 알고 있고 사실은 유동 IP가 영어로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DHCP를 통해서 받아온다거나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받아와서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좋은 기회인지 모르겠는데 집이 하나 서 있는데 그 집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죠. 물리적인 위치는 변하지 않고요. 집주인이 바뀌거나 하면은 문패가 달라지죠. 문패 바뀌는 건 비슷해요. IP 주소가 또 다르죠. 예. 아까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만약 전화선을 통해서 인터넷을 한다 하면은 포인트 프로토콜을 쓰게 되고요. 또 그 집과 뭐 인터넷을 연결하는 그 부분 말고 인터넷 안쪽에서도 선 하나를 가지고 연결하는 기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KT와 데이콤 사이의 연결 같은 경우는 있어요. 그걸 굳이 특수하다고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아까 와이어 샀을 때 EPC에서 20개의 PC를 잡았잖아요. 네. 처음에 이해했던 거는
점을 지나는 패킷들을 저희가 잡아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저기 시각적 미디어를 설명하실 때는 내 PC는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 라우터에서 다른 PC가 사용하는 거를 들여다봤다고 했잖아요. 그 두 가지가 동작해서 전자는 사실이 아니에요. 와이어샤크에서 붙잡을 수 있는 건 얘가 직접 볼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멀리 지나다니는 건 없죠. 그러면 그 내 경로를 통해 가는 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불가능하죠. 네. 우리 유형이랑 네. 인터넷 주소에 지금 나와 있는 파일들이랑 네. 인터페이스가 내용이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챕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는 세 번째가 되나요? 세 번째 중요한 이야기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질문에 연관해서 쭉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게 링크레이어 기술은 지난 시간에 했던 이 하부, 링크레이어 하부로부터 시작해서 피지컬 레이어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하드웨어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카드 형태, 보드 형태로 되었든지 동글, USB 보드처럼 생겼든지 아니면 아예 CPU 안에 이렇게 아예 구현되어 있든지 칩의 일부로 구현되어 있든지 간에 하드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인터페이스, 이런 링크레이어 기술들을 IP가 하나의 자기 하부에 있는 기술로 사용할 때 네트워크 IP가 있다고 할 때 이렇게 사용할 때 두 개만 쓸 수도 있고 한 개 쓸 수 있죠. 이걸 이렇게 사용한다고 할 때 사실상 IP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 하드웨어는 안 보입니다. IP가 여기서 지금 뭐 주소가 없었고요. 막 인터넷에 인터페이스 주소가 163.1.26.3구입니다. 라고 할 때는 어떤 이야기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더넷 그 카드나 이더넷 서킷에 이더넷 장비의 붙어있는 주소가 IP 주소가 163.1.1.26.3구라는데 저럴 때 저 인터페이스라는 말은 실제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럼 뭔가요? 예. 그럼 뭘까요? 뭐냐 하면 그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커널이라고 하는 OS의 핵심적인 한 개의 프로그램 안에 표현하는 논리적인 구조에 붙이는 값이에요. IP 주소. 아까 그래서 IP 주소가 가상이라고 했어요. 붙이기 나름이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모든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들, 하드웨어 디바이스들은 커널 안에 처음에 컴퓨터가 켜질 때 폴링을 통해서 다 잡힙니다. 또 뭐 어떤 인터넷 인터페이스가 있구나, PPP 인터페이스가 있구나, 와이파이가 있구나, 이걸 다 OS가 다 알아차리고 나서 걔네들을 커널 안에서 대표하는 어떤 대표 대리격인 데이터 스트럭처를 하나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를테면 난 좋은 비유는 아닌데 무슨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이 있는데 브라질에 출장소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그 출장소 비슷한 거예요. 커널 안에서 진짜 바깥에 있는 하드웨어를 대표해주는, 대리해주는 이미지 같은 그런 자료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인터페이스라고 할 때는 하드웨어를 직접 지칭하지 않고 얘를 커널 안에서 대표해주는, 커널 안에 만들어진 데이터 스트럭처를 말합니다. 그래서 IP 주소도 그 데이터 스트럭처의 하나의 필드에 넣어진 값에 불과해요. 그래서 IP 주소는 우리가 붙이기 나름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아까 하드웨어 주소, 인터페이스 주소들은 꾸어져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바꿀 수 없다고 했지만 얘를 대표하는 커널 안에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에다가는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값을 쓸 수가 있죠. IP 주소를 얼마든지 다른 값으로 어사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질문이 뭔지 묻겠어요. 무슨 이유가 저기 IP 주소, 인터넷 주소라고 나와 있는 왜 어떤 걸 지났는지 네. 저거랑 동적 그건 사실 이제 리얼티 할 때 우리가 다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컴퓨터가요, 이 PC가 이렇게 있고 여기 여러 인터페이스 중에 지금 이더넷 인터페이스, 여기 이제 이더넷에 해당하는 하드웨어가 여기 있다고 하면 얘를 이 커널 안에서 대표해주는 이 녀석을 가리켜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얘를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IP 데이터그램이 와서 한 링크 쪽에서 들어와서 이더넷에서 여기 패킷이 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 인터페이스를 거쳐서 IP 쪽으로 올라가는 게 다른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동작, 라우팅 동작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IP가 얘기할 때 인터페이스는 여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이런 물리적인 하드웨어 얘기가 아니고 논리적인 커널 안에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스트럭처 안에 들어가는 값은 예를 들면 뭐 인터페이스 이름, IP 주소, 또 포인터가 뭐 여러 가지 포인터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라이버라고 하는 이 하드웨어 장비를 구동하는 루틴들을 향한 펑션 포인터들이 있어요. 네, 그 드라이버를 써서 어떤 장비를 드라이브한다고 하죠 우리가. 드라이버를 깐다 이런 말 하잖아요. 드라이버를 깐다. 그래서 지금 이 컴퓨터가요, 이 PC가 이렇게 있고 여기 여러 인터페이스 중에 지금 이더넷 인터페이스, 여기 이제 이더넷에 해당하는 하드웨어가 여기 있다고 하면 얘를 이 커널 안에서 대표해주는 이 녀석을 가리켜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얘를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IP 데이터그램이 와서 한 링크 쪽에서 들어와서 이더넷에서 이렇게 패킷이 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 인터페이스를 거쳐서 IP 쪽으로 올라간 뒤에 다른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동작, 라우팅 동작 아시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IP가 얘기할 때 인터페이스는 여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은 이런 물리적인 하드웨어 얘기가 아니고 논리적인 커널 안에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를 말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스트럭처 안에 들어가는 값은 예를 들면 뭐 인터페이스 이름, IP 주소, 또 포인터가 뭐 여러 가지 포인터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라이버라고 하는 이 하드웨어 장비를 구동하는 루틴들을 향한 펑션 포인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드라이버를 써서 어떤 장비를 드라이브 한다고 하죠 우리가. 그죠? 뭐 드라이버를 깐다 이런 말 하잖아요. 드라이버를 깐다. 예. 그게 뭘까요? 예. 이 인터페이스 가리키는 이 드라이버 루틴이 있어가지고 커널 안에 실제로 얘한테 보낼 때는 그걸 써서 이쪽으로 패킷을 보내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 논리적 구조인, 즉 다시 말하면 인터페이스에 들어가는 값들입니다. ARP 대답은 좀 나중에 할게요. 다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좀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예. 아니요. 지금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라우터가 여러 개의 라우터를 지나갈 때 혹시 루프가 생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첫 번째인데 루프 생길 수 있어요. 가끔 아주 드물지만 생기기도 합니다. 이 원인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라우팅 테이블 계산 중에 트랜지언트한 상태에서 컨시스턴트하게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짧아요. 1ms보다 더 짧은 시간 동안 존재하다 사라지곤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뭐 더 입혀지느냐? 아니요. 여러분들 편지를 보냈는데 좀 그 편지가 헤매고 있습니다. 자꾸 봉투가 더 붙을까요? 자꾸 봉투 안에 넣어질까요? 아니죠. 원래 보내진 편지는 그대로 그 모양대로 움직이죠. 네. 패킷에 보면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IP 주소랑 링크 레이어 계층에 그 피지컬 어드레스 그게 따로 있는데 그러면 IP 주소를 통해서 그렇게 아까 저 그림대로 설명하자면 길에 가는 게 IP고 그 다음에 그 링크 레이어의 주소를 통해 그 이더넷 주소를 통해서 이제 정확히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ARP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봉투라고 이제 봉투에 지금 목적 주소가 써 있잖아요. 그래서 링크 레이어의 봉투, 즉 이더넷 프레임이라고 치면 이더넷 헤더에 아까 목적 주소가 적혀 있는 거 봤죠? 예. 그래서 이더넷은 링크 레이어니까 이더넷을 타고 한 링크를 건너갔어요. 그럼 그때 쓴 이더넷 프레임의 헤더 부분은 떨어질까요? 아니면 그대로 계속 붙어 있을까요?
여러분은 친구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찢습니까? 안 찢습니까? 예. 떨어뜨려요, 일단. 지금까지 실어다 준 프레임은 벗겨서 안에 있는 IP 데이터그램은 딱 꺼내요. 그렇죠? 예, 딱 꺼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딱 꺼낸 데는 IP 데이터그램이니까 IP 데이터그램 헤더의 목적지 IP 주소밖에 없죠. 그죠? 그럼 아까 이거 전에 나왔던 라우팅 테이블을 뒤져서 어떤 인터페이스를, 즉 어떤 문으로 나갈까를 결정을 합니다. 어떤 문으로 나가서 그 다음으로 거쳐야 할 라우터가 누군지 주소를 IP 주소를 알아내요. 라우팅 테이블을 뒤져가지고 그 IP 주소 가지고는 배달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또 한번 ARP 테이블로 와서 그 라우터의 주소를 가지고 룩업을 하면 163.152.16.161.1이다. 그러면 64A041413C0이라는 값을 얻죠. 저 값을 가지고 다시 새로이 그게 또 다시 이더넷 링크라고 한다면 이더넷 프레임을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 저 주소를 붙여가지고 그쪽 이더넷 그 구리선에다가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질문 두 개를 드리자면 네. 일단은 왜 비효율적일 수 있죠. 자꾸 뗐다 붙였다면 그렇지만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링크들이 다 기술이 달라요. 지금 이더넷에서 또 이더넷 얘기를 드렸지만 이더넷 하다가 이번엔 수중으로 가야 돼요. 구리선이 없어요. 어떡하죠? 네, 거기서 쓰면 또 다른 기술이 있겠죠. 또 다른 기술 사용하는 프레임 포맷이 있어요. 거기도 목적 주소가 있겠죠. 그것을 ARP 테이블에 써놔야 넣어서 IP 주제 그래서 두 번째 주소가 떨어지지 않는 IP 주소가 물리적 기준으로 스프레드에 바로 붙이는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다 돼. IP가 1고 IP가 여러 개 있고. 왜냐면 인터페이스에 IP 주소를 다 붙일 수 있어요. IP 주소는 가상입니다. 여러분이 붙이고 싶은 만큼 붙일 수 있어요. 됐어요? 또 질문이 있나요? 네. 좀 논외적인 질문인데 예. 저 밑에 세 번째 물리적 주소가 네. 정치 않아요. 범상치 않죠? 네, 맞아요. 예.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야 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전부 F로 되어 있죠. 저게 헥사데시말이니까 실제로 바이너리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1111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6바이트가 즉 48비트 모두 111인 거죠. 예, 특수한 주소 맞습니다. 특수한 주소 맞고요. 어떤 주소냐면은 저것은 브로드캐스트 주소입니다. 이더넷에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 주소를 이더넷 헤더에 딱 박아놓고 목적지에 박아놓고 구리선에 딱 떨어뜨리면 얘네들이 다 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헷갈릴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더넷은 어차피 쉐어드 미디엄 아니야? 어차피 다 보는 거라며. 예, 맞습니다. 다 보입니다. 그러나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주소를 보고 결정하는데 저 FF는 다 받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TV가 SBS도 시청할 수 있고 MBC도 시청할 수 있고 KBS 시청할 수 있어요. 이 공중에는 그 방송들에서 보낸 전파가 충만하죠. 그런데 한순간에는 여러분은 한 채널만 봅니다. 그렇죠? TV가 SBS를 못 들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KBS 것만 긁어다가 화면에 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FFFFF라는 저 주소는 뭐냐면 그냥 보지만 말고 다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다 보이지? 그러나 다 받아라 그 말이에요. FF가 아니라도 다 보입니다. 그러나 FFF 저거 아닌 애들은 자기 주소랑 같이 하는 애만 받게 되고 나머지는 무시하고 있지만 FF라고 써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모두가. 네. 다대 1로 대응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IP 주소랑 이제 물리적 주소랑요. 근데 보면 왼쪽에는 4바이트 쓰고 오른쪽에는 6바이트 쓰고 있는데 다대 1이면 기본적으로 왼쪽에 게 더 많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왼쪽에 게 더 바이트 수가 작은데 왜 그런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제가 다대일 대응이라고 한 이야기는 이쪽이 많고 이쪽이 적기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소야 이쪽이 훨씬 많죠. 많지만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긴 소수, 여긴 다수지만 어쨌든 여기 하나에 여기 여럿을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숫자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질문 받을게요. 예. 저기 소민이랑 막 여러 집이 한 길로 보게 네, 되잖아요. 네. 전 처음에 그게 하나의 IP로 가서 이더넷 주소가 다른 데로 갈라진다고. 아니에요. 모두가 다 IP 주소는 달라요. 그러면 그건 어떤 기준으로 묶여 있는?
아, 그거요. 다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그걸 서브넷이라고 합니다. 서브넷. 여기 쉽게 얘기하면 저기 주소들을 보면 공통점이 뭘까요? 여기서 얘네들의 주소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 앞에 세 숫자가 같죠? 163.152.161입니다. 그죠? 저게 괜히 저런 게 아니고요. 163.152가 고려대학교 네트워크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161은 고려대학교에 있는 조그만 동네 중에 161번째 동네예요. 그걸 서브넷이라고 합니다. 보통 하나의 서브넷은 통상 하나의 쉐어드 미디엄에 물려 있거나 합니다. 그러나 통상이지 그게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사실 그 3장 이야기를 조금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다음 시간에 온 자리가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의 자리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